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체크인스탁에서 오늘장 준비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분 모셨어요. 토마토 투자클럽 김민준 전문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의 이슈 보겠습니다. 전 세계의 관세 전쟁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본격적인 관세 전쟁, 그리고 또 중국에서는 때마침 양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흘러가는 것일까? 여기에서 또 섹터별로 피해주, 수혜주가 나오게 될 겁니다. 상당히 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다른 관세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김민준 전문가님이 중요한 주목하고 계신 이 관세 관련된 부분은 어떤 건가요? 네, 요즘 뭐 미증시를 보고 있으면 좀 사실 좀 조마조마하죠. 안 조마조마하다 그러면 거짓말인 것 같고, 등락 과정이 조금 커진 게 우선 그 좋게 보지 않는 측면은 기술적으로 우선 캔들 크기가 좀 커졌다는 거. 상하단의 고점과 저점이 그 레인지 범위가 너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쪽이고, 레인지 범위가 이제 넓어졌다, 캔들의 크기가 장대, 음봉, 양봉 막 이렇게 지금 연출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불확실성이 있고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쪽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의 유수에 따라서 이제 해석이 호재로 되게 되면 막 장대, 양봉 뜨면서 고점 갔다가 어이쿠 이런 뉴스는 또 악재구나 이러면 또 장대 음봉 맞고 저점 갔다 이런 모습이거든요. 우선은 나스닥은 뭐 선행지수인 선물로 좀 보겠습니다. 현물도 중요하지만 어제 현물과의 선물에 좀 괴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가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들 선물 차트 모습입니다. 상당히 등락 과정이 좀 컸는데 주봉 기준으로 2만 포인트, 일봉 기준으로 뭐 62동 평균선에 2만 포인트 정도의 등락 과정이 좀 멈췄고요. 일단 한시름 돌렸습니다. 그리고 전일 말씀드렸던 2500포인트가 미니멈 그 조정 포인트다 말씀드렸는데 2500을 지금 지켜가는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금요일까지 지켜져 가야 되고, 그럼 넘어와서 이제 펀더먼털적인 답변. 보편 관세로 시작됐습니다.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도 보편 관세를 언급했고, 그런데 지금은 보복 관세가 돼버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코멘트를 지어왔고, 각국의 이제 외교적 셈법이 있겠죠. 지금 뭐 감정 싸움으로 약간 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감정 싸움 하는데 그 어디도 없고요. 젤렌스키 대통령만 해도 보십시오. 관세하고는 좀 무관합니다만은 외교 정상화 때 고성이 오갔지 않습니까? 하루 만에 다시 약간 수그리는 모습이고요. 맞아요. 미국 대통령에게 감정 싸움으로 가서 얻고자 하는 이득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이미 대통령으로서 지위를 잃은 것과 마찬가지고요. 캐나다도 마찬가지. 감정 싸움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고 자국 국민의 어떤 지지율이나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뭔가 대응은 해야 되겠지요. 관세를 때렸는데 가만히 있는 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오해를 사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런 답변들을 했고요, 캐나다 총리가. 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바로 또 글을 올렸어요. 뭐 내용은 이게 지금 이런 걸 올렸어? 약간 속내는 이런 뉘앙스를 어제 받았었습니다. 지금 캐나다 총리가 막관세를 놓겠다 하니까 이게 맞아? 약간 이런 물음표를 좀 달았고요. 일단은 뭐 외교적 셈법이지만 다른 측면에서 이득 측면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 각국마다 틀리겠죠. 수출 수입이 수지가 틀리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관세가 이렇게 계속 지금 불확실성으로 증시를 때리고 있으니까 주가가 이제 궁금하실 텐데, 이 외교적 분쟁이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로 이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결코 득이 되진 않아요. 등락 과정이 반복될 터이지만 저는 일기 정권 때 학습 효과가 지금 좀 빠르게 증시에 잦아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미국 증시가 22,000까지 올라갈 때 결코 상승폭이 적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번 쉴 때도 좀 됐어요. 차라리 쉴 때 팍 쉬어주는 게 좀 낫다. 뭐 사실 뭐 우리가 굉장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지만 미국 증시의 22,000에서 뭐 떨어진 폭을 좀 보게 되면 그냥 뭐 단편적인 조정일 뿐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전일도 2만 포인트 내려가니 기술적인 반발 매수가 좀 유입되는 걸 봤거든요. 이런 부분. 그리고 학습 효과가 일기 정권 때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트럼프의 더 강력한 코멘트, 더 강력한 관세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주가가 적정 레인지 범위로 내려왔을 때는 수급이 미국 시장에도 들어올 것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면 저는 제한적인 주가 흐름이 나타나는 것은
멀지 않았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김 이사님은 이 관세 전쟁에서 어떤 부분을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여러 가지 조치들이 실행이 됐지만 뭐 좀 전에도 언급해 주시던데 뭐 일단 멕시코하고 캐나다에서도 맞대응을 했어요. 근데 맞대응을 했는데 캐나다는 이제 트리도 총리가 임기를 다했고요. 다음 총리로 넘어가게 되면 어떤 정책을 쓸 것인가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뭐 김민주 전문가 얘기처럼 지금 국민들의 강력한 원성이 있는데 뭐 미국과 대응해서 낮은 수위로 하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판단이고요. 다만 실제적으로 개별 협상에 들어갔을 때 어떤 협상을 할 것이냐는 조금 다른 문제로 보이고 멕시코는 바로 맞대응을 한 것처럼 보였지만 또 일주일간의 유예 기간을 뒀죠. 그러고 나서 지금 바로 이 루트닉 상무장관의 얘기는 뭐 국가 배드캅도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은 열심히 때리고 상무장관이나 다른 행정부는 계속 나와서 뭔가 좀 완화적인 발언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협상의 레버리지인 것은 거의 뭐 적실해 보이는데 다만 뭐 말이 워낙 거칠게 나오고 실제로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멕시코 증시는 어제는 버텼지만 이미 2주 전부터 빠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처음 관세 부과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이거 무시하고 오르다가 실제로 관세를 부과하는 기간이 나타나기 한 2주 전부터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조치가 나타나고 나서는 뭔가 약간 저점을 형성한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실질로 가는 거죠. 정말 어느 정도의 관세를 할 것이냐. 또 멕시코는 정말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는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차피 이번 주 내내 진행되는 중국의 전인대와 더불어서 실질적인 조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번 주가 하나의 좀 분기점이 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보단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은 저는 뭐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앞서 트럼프 일기 때도 관세 하면은 이렇게 파르르 시장이 막 급락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여기에도 일정 부분에 좀 내성이 생겼고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 없다라는 게 김 이사님 시각이신 거죠? 네, 일단 뭐 선물 시장 쪽에서도 움직임을 보시면 하락 구간에 또 강하게 유입됐던 그런 포지션들이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또 꽤 많이 청산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락의 신규 포지션들은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추가 하락에 대한 준비는 아마 신규 포지션으로 할 것 같고 만약에 추가 하락이 없다면 기존 포지션 청산에 따라서 자율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다만 자율 반등이 불과 한 3, 4일 전, 그러니까 3, 4일 전은 아니죠. 연휴가 있었으니까 지난주 한 초반 정도처럼 다시 강하게 갈 수 있느냐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눌렀던 그런 하방 압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중국이나 유럽도 굉장히 강하게 치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국도 생각보다 강도는 높지 않았고 유럽은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주에 있을 긴급 정상회의에서 어느 정도의 강도로 나오느냐가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결국은 미국은 여기저기 다 지금 총을 날리고 있는데 상대방에서 그냥 그걸 피하는 정도에서 마무리되는 상황이라면 미국도 어느 정도 압력은 낮춰주고 상대적으로 이 실질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압력은 낮아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죠. 이렇게 관세를 여기저기 다 부여하게 되면 미국의 물가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모를 리 없고 그다음에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과 다 배치되지 않습니까? 엔화와 위안화를 때리면서 이거 환율 맞는 거냐? 우리 그 환율을 억지로 대응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각국의 환율, 중국과 일본의 환율에 대해서 너무 너희들이 환율 지금 조작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막 쏟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달러를 약세로 보내버리면 미국의 물가 더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관세에다가 달러 약세로 인해서 2배로 물가가 올라와 버리는 걸 과연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바이든 대통령을 때릴 때 바이든 대통령 때 저 바이든 대통령의 바보 같은 정책 때문에 물가가 올라갔다라고 했는데 자기도 똑같이 바보 같은 정책 써서 미국의 물가가 대고 올라가면 그건 아마 지지했던 사람들 일부를 제외하고는 트럼프에게 등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저는 전체적인 압력이 아마도 이번 주를 정점으로 해서 조금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중국 얘기를 해볼게요. 멕시코와 캐나다는 이 보복관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고 또 중국도 어제 우리 시간 기준으로 뭐 일부 농축산물의 관세 부과 얘기를 내놓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미국이 한 것보다는 좀 약하지 않나라는 시각도 있고 한편으로는 또 중국에서 어제가 정협이 시작됐던 날이고 오늘 전인대 시작하면서 이제 양회가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는 또 어떤 이 얘기가 오갔는지 그리고 또
요즘 중국 증시가 꽤 괜찮잖아요. 중국 내부적으로는 어떤 것을 기대하는지 김윤 전문가님 중국 상황은 어떻게 파악하세요? 근데 뭐 매 해마다 이제 뭐 양해 때 나오고 나면 뭐 이제 보고도 좀 드리고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에게도 이제 뭐 알려드리는데 사실상 뭐 중국 쪽의 접근 내용이 가장 어렵습니다. 늘 해보면 경제방송도 마찬가지고 중국하고의 어떤 연결고리가 사실 뭐 신뢰도도 좀 떨어지고요. 그래서 뭐 중국 증시를 크게 권장하지는 않는데 뭐 미국 증시에 이제 ADR 뭐 이제 5분의 1 가격으로 상장된 종목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요즘 뭐 분위기가 좋았고 그 분위기가 좋았던 부분이 양해 때 뭔가 정책이 발표되겠지. 이러한 쪽들의 섹터들이 좋았거든요. 또 중국의 국가적으로 조금 견이 나는 쪽. 뭐 이런 쪽입니다. 그러면 지금 최근에 나온 어떤 정보들을 좀 취합해보면 이제 결국은 아까 우리가 이어서 뭐 첫 번째는 뭐 관세 문제 이야기를 좀 할 것 같고요.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트럼프는 성향 자체가 겁만 주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멕시코도 관세를 때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짝 겁만 주고 똑바로 서. 이게 아니고 정말 뭔가를 취하는데 내가 원하는 카드가 있는데 이 카드를 주면 내가 안 하겠어. 요런 취지거든요. 근데 중국에도 저는 마찬가지로 관세는 때린다고 보여지고요. 왜냐면 중국에게 원하는 카드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뭐 마약, 펜타닐 그 부분도 있겠지만 히토류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중국과의 양해 때 미국의 내용이 얼마만큼 그 수위 조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정 부분 나온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강도 조절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이제 중국 내부로 좀 들어가 보게 되면 경제 성장률 제시를 하겠죠. 시장의 대중공개 자료는 4%대 중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뭐 IMF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씩 틀리던데 4.3, 4.7까지. 지금 외부에서 제시하는 중국 자체에서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은 5%대를 제시하고 있고요. 몇 가지가 있던데 뭐 재정 적자 확대, 뭐 결국 경기 부양책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내수 경기 확대, 통화 정책, 국채 발행 규모 몇 가지가 있던데 저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이구환신 이 부분에 관해서는 뭐 별로 중요하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중국 쪽 이야기고 통화 정책하고 국채 발행 규모는 시장에 과연 양해 때 나온 내용, 뭐 작년에도 실망이 컸거든요. 저는 굉장히 좋게 봤는데 이렇게 중국만큼 경제 성장률을 해가는 쪽이 베트남, 인도를 제외하면 없습니다. 작년 기준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중국 경제 성장률이 쪼그라들게 되면 한국 증시는 기대 안 해도 좋습니다. 이 말이 무서운 멘트죠. 그만큼 사실은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어찌됐건 이 통화 정책에 관해서만 조금 코멘트를 드리면 지금까지 MLF나 LPR, 시중금리, 특히 LPR을 보게 되면 중국은 동결 아니면 계속적으로 인하였습니다. 이 말인즉슨 그만큼 물가에 여력이 있었다는 부분이고 나쁘게 말하는 단점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내수 경기 부양책이 시급했다. 다른 데가 계속 금리 인상해가는데 중국은 동결 내지는 인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중국도 무한정 인하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동결할 때도 있고 이럴 텐데 지금까지 동결했던 정책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그때마다 지준율 인하를 했거든요. 어떻게든 계속 유동성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지금도 앞으로 통화정책의 방향성과 국채 발행 규모는 상당히 이번 때 양해 때 환호를 좀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이 달려 있고 나머지 세부 정책들은 뭐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중국에서 계속 돈 풀기에 나선다면은 중국 증시도 우리 증시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되면 호재다 이렇게 보시는 거세요? 지금 거의 호재가 반영되고 있죠. 사실상 뭐 이제는 중국인가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미국에서 이렇게 넘어가느냐. 뭐 알리바바 그룹들 이런 주가들 보게 되면 계속 고공행진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상 선반영된 부분도 있지만 양해 때 한 번 더 체킹 포인트로 확인을 딱 해주면 뭐 이구환신부터 시작해서 내수 부양책 AI까지 뭐 계속 이어진다면 중국 증시는 지금 사실 박스권이거든요. 상해 종합지수를 좀 보시게 되면 저는 뭐 3,500을 넘어서 조금 더 우상향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김 이사님은 중국에서 어떤 점 주목하세요? 네, 결국 뭐 정책의 방향이겠죠. 뭐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그런 정책들도 중요하고 과연 이번 전인대에서 중국의 꿈은 무엇이냐, 미래를 바라보는 꿈이 무엇이냐가 될 텐데. 단순하게 뭐 소비 늘리고 이런 차원에서 뭐 예전에 얘기했던 뭐 쌍순환, 뭐 외부로 수출 늘리고 내부에서 계속 소비를 늘리는 뭐 그런 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것 자체가 뭐 어렵다는 것은 뭐 중국도 이미 알았을 것이고, 그다음에 뭐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어떤 미국의 대통령이 뭐 당선될지는 모르지만
지금의 이 기조가 이어질 경우 중국 입장에서는 딱 부족한 거 하나 아니겠어요? 미래 첨단 기술이 우리가 부족하다라는 것은 아마도 알고 있을 것이고 우리가 가장 많이 수입하는 게 석유, 가스이듯이 중국도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 게 결국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아닙니까? 이쪽에 대한 그 내수 국산화 이런 것들의 피치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AI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이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을 뭐 본격적으로 더 추진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강조된다면 실제로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데 있어서 또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는 나중에 체크가 필요하지만 어쨌든 중국 쪽으로 가는 뭐 반도체 쪽 물량이 늘어난다라고 본다면 이건 뭐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크게 나쁜 이슈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전체적으로 중국 쪽에 이번 전인대 방향이 기존에 뭐 얘기했던 것처럼 뭐 공동부유, 그 다음에 뭐 쌍순환 이런 걸 다시 반복하는 상황이라면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기존에 얘기했던 것과 달리 뭐 AI 고도화라든지 이미 전인대 전에 그 마인을 포함한 CEO들, IT CEO들 불러놓고 여러 가지를 강조했던 만큼 전인대도 그 기조가 이어진다면 뭐 그러한 기대감들이 서서히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봐서 저는 뭐 아까 말씀해 주신 김민준 전문가 얘기에 대부분 동의하고 그 AI의 방향성과 투자 강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미국 쪽에서 소위 M7의 투자 강도가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중국 쪽의 수요가 늘면 전체 총량에 있어서는 우리 핵심 부품은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쪽에 좀 방점을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가 첫날이었는데 AI 관련돼서 얘기가 좀 있었다. 뭐 여기까지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또 준비를 해야 될 텐데 현재 관세 상황 그리고 또 중국에서의 양회 이 부분을 모멘텀으로 해서 최주는 어떤 쪽을 봐야 될까요, 김민주 전문가님? 일단 뭐 이구환신이 이제 오래된 걸 버리고 새 것을 쓰겠다 이런 정책이거든요. 약간 우리나라 뭐 사자성어 옹고지신과는 약간 다른 의미죠. 옹고지신이 뭐 이제 옛 것을 살려서 새롭게 만든다는 건데 여기는 그렇게 되면 오래된 거 이제 버려가지고 뭐 바꿔주느냐, 뭐 자동차 바꿔주고요, 신규 가전 바꿔주고. 중국에 가게 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빈익빈 부익부가 굉장히 심하고 청도나 이런 데 가면 정말 대도시거든요, 상하이. 정말 으리으리하고요. 뭐 저희 테헤란로를 거의 넘어갈 정도인데 외지 가게 되면 저희 거의 70년대, 80년대 수준입니다. 그리고 뭐 중국 부호들은 우리 뭐 이렇게 강남 부자들하고 비교 자체가 안 되죠. 그만큼 빈익빈 부익부가 심한데 이구환신 해가지고 내구재 소비 촉진한다고 한들 그들이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얼마나 바꾸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김종기 이사님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런 정책은 통하지 않아요. 뭐 돈 있는 사람들이나 중국 자체 내에서 좀 바꾸지. 그래서 이런 정책만 언급해 주면 형편없고요. 이런 정책으로 이제 가는 쪽이 소비재, 화장품 쪽입니다. 단지 우리 국내 증시에는 조금 반응이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는 화장품을 중국향으로 구분지어주면 기분 나빠합니다. 이제는 미국 쪽이지 않냐, 북미 쪽이지 않냐, 달라졌지 않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중국향의 캐시카우를 갖고 있는 기업이라면 더 좋겠지만 사업의 다각화 쪽이나 북미 지역까지 조금 사업의 범위를 넓혀가는 화장품 공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냥 매매 정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저도 이사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AI 육성입니다. AI 육성과 반도체, 뭐 총량이 늘어나는 부분에 관해서는 너무 좋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보셔야 돼요. 중국이 정말 달라진 게 여러분들 로봇 가전에서 TCL이 지금 2위고요. 중국 제품입니다, TV. 그 다음에 로봇 청소기 하면 LG, 삼성 이야기 하지 않고 로보락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이 이제 달라졌어요. 싼 제품도 아니죠. 로보락 그 청소기의 가격이 150만 원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 제품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삽니다. 1위거든요, 로보락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달라졌다는 부분. 그러면 결국 중국이 지금 AI 육성이나 반도체 로봇 분야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 아직까지는 웨이퍼 생산량이 뭐 지금 20만 장이고 올해 목표가 30만 장이라고 합니다만은 중국의 어떤 국가적인 반도체 지원은 지속될 것 같고 양회에서도 이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전일도 좀 흘러나왔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어떤 중국향 쪽의 뭐 땡땡 장비 기업 같은 경우들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고 우리 국내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중국향의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기업들을 공략하는 것은 올해는 괜찮은 트리거를 연출할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중국향 IT 기업을 보자. 이쪽을 수혜주로 보시는 거네요.
아니죠. 중국 향에서 국가적인 반도체 지원을 올해도 비슷하게 할 겁니다. 기저효과가 있겠지만 웨이퍼 생산량을 올해도 늘리는 정책이거든요. 그러면 선단 공정으로 들어가야 돼요. 웨이퍼 생산량을 늘리려면 여러분들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뭐 16나노 정도까지 지금 중국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14나노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장비 ALD입니다. 그러면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제가 그냥 속 시원히 말씀을 드릴게요.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뭐 특히 이제 중국향이 이제 뭐 주성 엔지니어링 원익 아이피스인데 유진테크까지 주성 엔지니어링은 올해 그래서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하나 더 화두로 좀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화학 쪽에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져서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 중국 쪽에서 만약에 철강이나 어떤 화학의 공급 과잉 해결도 좀 들고 나오면 올해 하반기 쪽에 좀 이제 뭐 예전처럼 차화정, 화학 쪽도 조금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까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 이사님은 어떤 쪽 수혜라고 보세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관세 프리한 업종에 대해서는 뭐 주도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건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신규 매수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뭐 조선방산 뭐 이쪽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엔터 쪽이라든지 상대적으로 지금 관세 쪽에 자유로워서 어제도 비교적 강했던 이런 종목군들은 뭐 여전히도 올라갈 것 같기는 하지만 신규 매수는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지만 이런 종목을 적어도 상반기에는 벗어나기 어렵다라는 관점은 이미 뭐 작년부터 계속 강조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보유하고 있다면 여전히 뭐 강력홀딩, 그 다음에 신규 매수를 하신다면 철저하게 좀 자신의 어떤 리스크라든지 매매 어떤 패턴들을 잘 고려해서 뭐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 쪽 정책에 대해서는 저도 반도체나 IT 부품 쪽에 대해서는 계속 연초부터 뭐 강조드리고 있는데 중국이 뭐 물론 장기적으로는 독자적으로 가려고 하겠지만 뭐 미국이 그렇지 못하듯이 뭐 중국이라고 모든 걸 다 스스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중국의 뭐 창신 메모리가 잘한다 한들 이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저만큼 앞서가 있는데 그걸 또 따라잡는데도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장기적으로야 뭐 분명히 경쟁 강도가 올라올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지금 기술 단계를 뭐 돈을 집중해서 여기다 투자하고 R&D에 투자한다고 해서 뭐 순식간에 넘을 수 있느냐?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역량을 집중해봐야 ASML이 갖고 있는 뭐 노광 장비 당장 상용화하기는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소위 이제 3나노, 4나노 그 다음에 그 디램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1C 정도의 그 1C 정도의 그런 반도체를 단숨에 만들기는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IT 쪽의 반도체나 IT 부품 쪽으로도 중국의 IT 정책이 강화되면 AI 정책이 강화되면 수혜가 돌아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 모든 것들이 대부분 대규모의 에너지를 필요한 부분이니까 뭐 중국 쪽은 아니겠지만 원전 쪽의 강세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와 친한 국가들은 중국, 러시아가 원전 다 먹겠죠. 그렇지만 반대로 미국을 향해 있는 국가들은 아무래도 미국향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도 있다 보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종목군들을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수익 섹터는 또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슈 마무리 짓겠고요. 다음 리포트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봐야 될 레포트 IM증권에서 관세 다음 환율일까? 저도 아침에 이 레포트는 좀 눈에 띄더라고요. 하나증권에서는 왕성차 2월달 데이터 분석 내놨고요. 상상인증권 휴젤 종목 레포트입니다. 하나씩 알려주세요. 네, 현대차, 기아차의 2월 판매 동향이 나왔는데 뭐 글로벌, 뭐 미국 판매 전부 나쁘지 않았습니다. 괜찮았거든요. 특히 미국 쪽은 생각보다 점유율도 올라오고 굉장히 좋은 판매량을 보였는데 미국에 이제 관세가 부여되고 나서 뭐 관세 레벨이 어느 정도일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부여되고 나서도 이렇게 좋은 판매를 보일까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긴 하죠. 그래서 굉장히 저평가돼서 거래되고 있는데 지금 판매 속도가 올해 그 기대를 굉장히 낮춰 잡았잖아요. 현대기아차가 원래 판매 목표를 좀 올려 잡는 편인데 올해는 작년과 거의 플랫하게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기아차 스스로 올해 큰 성장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갔는데 1, 2월 달에 판매 동향을 보니까 그 속도에 맞춰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들이 지금 여러 가지 그 정책적인 불안 요소가 있다 보니까 이 정도의 속도로 가는 건 추가적으로 밸류에이션을 줄 수 없는 가격이다.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변수들이 어떻게 풀려가는지를 좀 더 확인하자 정도의 리포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판매 실적은 여전히 뭐 피크아웃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다. 미국 쪽 여전히 견조하고 전체 판매도 우리가 조업 일수를 고려했을 때는 생각보다 굉장히 견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휴젤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다 좋답니다.
뭐 톡신을 포함해서 뭐 화장품이나 여러 가지가 지금 뭐 다 좋아서 이 상상인 주권은 휴젤에 대해서 목표가를 10% 올렸어요. 뭐 최근 주가가 뭐 굉장히 견조한 모습인데 목표가 원래 40만 원도 저는 뭐 여기서 굉장히 멀다고 봤는데 44만 원으로 목표가를 끌어올리면서 올해 실적이 전반적으로 크게 올라온다. 세 가지 부분 모두 올라온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뭐 진짜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이어서 이번에는 환율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IM증권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어저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안하고 엔화를 콕 찍어서 지적을 했고, 네. 그러니까 바로 일본이 그 반응을 하면서 우리 환율 조정한 적 없다. 그 다음에 미국과 계속 소통하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낮은 저자세를 보이면서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섰는데. 현재 지금 환율의 움직임을 보시면 국채금리가 떨어지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환율, 달러 인덱스도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미국 경제의 전체적인 모습과 지금 현재 이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을 우리가 좀 어떻게 이해해 봐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고 항상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도 보면 되기 전에는 달러가 강세를 보였다가 되고 나서는 달러가 또 약세로 가는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완만한 달러 인덱스 약세라면 이게 분명히 미국의 긍정적인 요인이 일부 있는데 만약에 정말 급하게 떨어지거나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떨어지면 이게 미국 경제에 정말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리포트의 내용이고요. 다음 준비된 그림 보시면 실제로 지금 뭐 달러엔이나 유로 달러를 살펴봤을 때 뭐 약세가 나타나고 있죠. 근데 지금 국내 환율은 그렇지 않잖아요. 1430원까지 갔다가 다시 60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약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시장에 적용해 본다면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가 결국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그래서 달러가 정말로 약세로 가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고 그 방향으로 정말로 달러 인덱스가 움직이고 다른 통화들은 절상 분위기로 가게 된다면 원화도 이제 절상 분위기로 갈 수 있는데 그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아니면 달러가 스스로 뭐 무너지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달러 인덱스가 서서히 좀 약세로 가는 정도, 그다음에 원화도 서서히 강세로 돌아서는 그 정도의 모습이라면 우리나라 이제 뭐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전체적인 가격의 움직임도 잘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원화는 완만한 강세로 다시 돌아설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레포트 살펴봤습니다. 다음 빅데이터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빅데이터는 테슬라를 골라주셨어요. 의미심장합니다. 연초 대비 사실 테슬라의 주가가 거의 반토막 수준입니다. 그때 연말에 한 $500 선 근방까지 488달러까지 갔다가 지금은 $270 선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테슬라를 사야 되는 것인가? 과연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는 근거도 좀 궁금하고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전문가님. 저희 방송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미국 주식까지 네. 함께 어우르는. 사실 뭐 이걸 좀 상에 들고 가려고 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미국 주식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엔비디아도 이제 제가 110불 하반 격지성 보고 110불부터 170불까지 빅데이터 목표가를 드렸거든요. 뭐 1차 그 주말에도 제가 디지털 프로 이제 팬분들을 좀 만났는데 단기 목표가 한번 좀 알려주십시오 하길래 그거 먼저 서두에 125불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제시하고 나중에 뭐 PD님이 피드백을 해주실 거고요. 테슬라로 돌아와서 테슬라 이야기를 꼭 하고 싶은 게 지금 제가 원하는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88불 갈 때 그 전에 추천도 드려보고 했지만 그때는 만족스럽지가 않았어요. 주가야 고공행진 했지만 사실상 트럼프의 권력의 힘과 올인 투자로 지금 간 거지 않습니까? 뭐 그거 인정해줘야죠. 그 천문학적인 액수를 트럼프에 올인해서 정책 효율부 수장이 돼서 권력을 손에 쥐었으니 기관 투자자들의 사실상 포모였죠. 그것도 목표가가 뭐 600불, 지금 700불도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아셔야 돼요. 테슬라 목표가는 700불도 있어요. 뭐 다 뭐 주관적인 판단이니까 리스펙하고요. 단지 앞으로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이 나타난다. 뭐 예전에 뭐 인플루언서가 당장 테슬라 같은 종목은 팔아야 된다 이런 쪽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뭐 주식 안 하시고 이제 극우 유튜버 방송을 하시는 분인데 저는 그렇게 판단 들어요. 그 뒤에 테슬라 주가는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결국은 뭐 잘못된 판단이었다. 이건 뭐 비판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과정이 잘못됐다는 거고. 그러면 과연 전기차의 시장의 점유율이 확대될 때
여러 완성차 업체들이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이 있는데 그들의 점유율 확장이 빠를까 테슬라의 점유율 확장이 빠를까. 그리고 다른 완성차 기업들, 현대도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완성차들이 갖고 있는 멀티플이 클까 테슬라의 멀티플이 클까. 지금 테슬라의 가격이 270불 정도가 됩니다. 원화로 이제 바꿔도 사실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 가격이 한 주당 떨어져요. 지금 현재. 그러면 그 기업보다 돈을 못 버는 기업인가? 저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고요. 앞으로 그러니까 국내 여러 가지 유튜브나 인플루언서의 그 과정들을 저는 사실 엔터 개념으로 그냥 유튜브를 보거든요. 저도 그렇게 찍을 때가 많고 그게 어느 정도 정보가 맞는 부분이 아닌데 그걸 너무 막 확증적 인식으로 믿고 자, 전기차 시장은 바로 갈 겁니다. 자, 100만 톤에 따른 프리미엄 부과시켜줘야 됩니다. 다 틀렸거든요. 기업들 다 처리하고 다 연기하고 이제 100만 톤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시장에서 정말 편하게 나오는 이야기들이 LFP 이런 게 먼저 나와요.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든 게 변함없이 주식은 가정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시행 절차가 지금 시행착오가 있지만 절차대로 해가고 잘 가는 쪽이 테슬라. 점유율도 사실상 뭐 크게 떨어진 부분이 없고요. 뭐 다소간의 캐즘 현상이나 보조금 이런 정책 때문에 등락 과정이 있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곡해하는 게 테슬라는 보조금을 받고 있거든요. 어떤 형태로 어떤 형식으로 보조금을 받고 있느냐 그 차이일 뿐. 그러니까 즉 리테일가 소비자에게 직접 주느냐 기업에게 주느냐 생산가를 낮춰주는 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곡해된 자료가 많고 저는 그렇게 따진다면 앞으로 전기차가 캐즘 현상이 끝나고 완성차 업체들이 뭐 우리 이사님 말씀대로 그립을 꽉 쥐고 향해 나갈 때 다른 기업보다는 저는 테슬라밖에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현대기아가 테슬라를 앞서간다. 어불성설이고요. 그리고 현대기아는 가장 지금 취약점이 플랫폼이 없어요. 계속 플랫폼. 계속 강조를 들으지만 여러분들 이 플랫폼은 나중에 엄청난 큰 역할을 합니다. 테슬라는 플랫폼이 있죠. 결국은 자율주행이 이제 성공 과도로 가게 되면 FS 엔진에 대해서 라이센스를 부과하고 월간 계약 돈을 받지 않겠습니까? 지불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면 지금의 거품이 빠진 가격에서는 테슬라는 접근해 볼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고 우주항공 그리고 로봇 심지어 주택 자동차 모든 멀티플을 시행하고 있고 심지어 가정에 지금 아직 놓여 있습니다만은 정말 V13 FSD 엔진이 테스트를 거쳐서 성공 과도를 달리게 되면 이건 얘기가 완전 틀려집니다. 그러면 자율주행은 사실 뭐 저는 자율주행 쪽에서 테슬라가 1인자라고 보고 있지는 않지만 테슬라가 적어도 지분의 반은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게 뭐 사실상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가격은 만족스러워 보여서 어제 빅데이터를 돌려봤고 빅데이터도 그렇게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네. 사실상 빅데이터를 최근에 오픈소스 코드를 바꿔서 제가 6개월까지 이제 할 수 있게 됐거든요. 네. 6개월의 목표가는 여러분들 상당히 높게 나왔다는 부분. 3개월 추정치도 380불까지 나왔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사더라도 업사이드가 40% 정도가 나오는 이런 걸 연출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은 미국 주식은 뭐 매매보다는 사실은 조금 매집을 해서 가져가는 쪽이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 부분은 지금 2025년 3월 5일부터 앞으로 2년 동안 계속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2차 전지나 배터리보다는 테슬라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펼치도록 하고 과연 네. 2, 3년 뒤에 테슬라의 주가와 우리 국내 완성차의 주가들을 차이가 얼마만큼 벌어질지 확인하는 것도 소매의 감신사다. 저는 적극적인 장기 투자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빅데이터는 단기 관점에서 목표가를 잡아왔다는 것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테슬라는 이제 계속 팔로우업을 좀 해주실 것 같아요. 고점 대비 가격도 많이 떨어졌고요. 지금 테슬라 봐도 되나라는 시각이 있으신 분들 가격 전략 한번 기억해 주시죠. 매수 추천 가격이 $240에서 $265 사이입니다. 어제 종가가 $272니까 약간 더 아래쪽으로 밴드 잡아주셨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 $320. 그런데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모아 나가면서 아마 그 차후에 또 목표가 도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크인 스탁 빅데이터까지 알아봤고요. 현재 8시 55분 동시효과 구간 진입해 있습니다. 흐름 보겠습니다.